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흡연이 혈관 손상과 뇌염증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염증으로 뇌 손상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터치 화면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얇고 가벼운 5G 스마트폰 제작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엄청난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지사의 화재. 이 화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기리기 위해 국회에서 다음 달 17일 KT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전문 인력이나 핵심 기술 면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모시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가 뇌세포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염증은 뇌졸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어서 금연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흡연이 혈관 손상을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유발되는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 흡연에 의한 세포 염증 유발 기전과 손상 기전에 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는 몸에 들어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세포에 상처를 내는데 이때 암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치라는 신호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후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 영향으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 모두 해당하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령의 환자에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청장년기에도 많습니다. 특히 45세 미만 남성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이 많습니다. 염증은 뇌졸중 발생과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생활 속에서 담배 연기 노출을 줄일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금연 정책에 흡연의 해악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금연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22.1%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0.7%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는데 2008년보다는 3.8%포인트가 감소해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건강 행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흡연율은 전년과 변동이 없었지만 자가보고 비만율은 2008년에 비해 1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음주나 비만, 걷기 부족 등 건강생활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의사의 35%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은 의사와 의과대 학생 등 669명을 대상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83%는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대량의 고품질 임상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35%는 인공지능이 직업적으로 사람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암세포가 배출하는 단백질이 주변에 잠자고 있던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깨워 종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브래드퍼드대 연구팀은 암세포가 더 넓게 퍼지기 위해 분비하는 EN2라는 단백질이 주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행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주변에 잠자고 있던 암세포에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항암 치료에도 죽지 않는 강력한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가 이 단백질과 만나면 면역체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원리로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5G 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안테나를 터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시킨 건데 스마트폰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 안테나를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5G는 1기가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성능 좋은 안테나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만큼 안테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무선통신 단말기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과 안테나 개수, 즉 통신의 필요 용량, 상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합승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수학 과목은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로 전년보다 각각 1.8%포인트, 4%포인트, 2.1%포인트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가 3.4%, 수학 10.4%, 영어 6.2%로 전년보다 국어는 1.6%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학과 영어는 0.5%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이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치매 신약 개발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치매 신약,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 신약 개발이 중단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두 회사는 인체 임상 시험 두 번째 단계에서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인체 임상 이상은 전체 3상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예. 이 이상에서 성공하면 최종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임상 이상까지 들어가면서 좀 기대감을 높인 게 사실인데 왜 중단이 됐나요? 이번에 개발이 진행 중이었던 이 치매 신약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예.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 뇌신경세포에 응집을 해서 응집하는 단백질로 치매의 주범으로 꼽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애초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상에서 성공을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2상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아, 판명이 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사실은 이 치매 신약 개발은 거의 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집중이 되어 왔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상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매 신약 개발이 거의 모두 실패가 되면서 이번 임상 시험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거의 마지막 임상이다 이렇게 꼽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치매 신약 개발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대신해서 이 타우 단백질이 새로운 치매 모델로 좀 이렇게 주목받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타우 단백질을 표정으로 한 그런 신약 개발은 좋은 결과를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치매는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뇌신경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치매가 기억 관련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억세포가 파괴되더라도 새로운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치매가 발병하지 않겠죠. 야, 그렇네요. 그래서 이 뇌과학계에서 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성인의 경우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오랜 논란거리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좀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였는데 그렇군요. 이 뇌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네.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뇌 조직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예. 그랬더니 이 신경세포 가운데 신경세포,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신경세포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신경세포의 수가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네. 연구진은 이게 신생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예. 어떤 치매가 진행하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경세포가 고령의 나이에도 재생이 된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45명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근데 최고령 환자가 한 97세 정도 됐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네. 근데 연구 결과는 이 97세 이 노령의 환자의 뇌에서도 아주 극미량의 신경세포가 생성이 되더라.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신경세포, 신생 신경세포의 수는 정상인에 비하면 한 절반에서 많게는 한 75% 정도 더 적은 걸로 나왔는데 예. 어쨌든 이런 노년의 환자에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초기에 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신경세포가 생성이 새롭게 되기는 됐는데 요거가 정상보다 좀 적었다는 거죠. 초기 치매 예. 환자도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예. 치매가 뭐 초기든 아니면 예. 많이 진행이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네. 신생 신경세포는 만들어진다. 근데 다만 그 수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노년기에도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고 또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치매 환자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자,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돼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이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좀 긴데 줄여서 우리가 과방이라고 부르죠. 네. 이 과방위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지만 이외에 또 중요한 청문회가 하나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 KT 청문회죠. 예, KT 청문회는 지난해 11월이죠.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 화재의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 아현지사의 화재로 통신 설비가 좀 망가지면서 마포구 뭐 서대문구 일대 엄청난 통신 장애가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음식점에서 현금만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게 예. 뉴스 119 보도로도 전화도 안 됐고요. 나갔었죠. 예. 그래서 이 과방위는 원래는 올해 1월 한 16일쯤에 이 KT 아현지사 이 통신 화재 사고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서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원래는 한 3월 5일쯤 개최하기로 했었어요. 네. 이미 열렸어야 됐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았었죠. 그러네요. 이 3월 5일 청문회가 다시 연기가 돼서 4월 4일 다음 주죠. 다음 네. 주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4일에서 4월 17일로 최종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연기가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 KT 청문회 취지는 이 KT 화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KT가 최근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는 여러 뉴스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T 불법 채용 비리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전직 KT 사장이 지금 소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KT 청문회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등으로 해서 점점 일정이 좀 이렇게 연기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니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자 아니면 좀 더 늦추자 의견이 계속 나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청문회를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KT 청문회 일정 조정에 관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게 있는데 네. 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KT 화재 청문회를 늦추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두 차례 연기됐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하지 못한다면은 국회가 KT한테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당 간사인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아니 한국당이 이거 4월 4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안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의 이제 간사죠 김성태 의원은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니까 이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좀 예. 이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 어제 이제 그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서 4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었죠. 예. 또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되게 되면은 여야가 정말 신경전을 벌이는 분야가 한 가지가 또 증인 출석 문제입니다. 증인은 누가 출석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가 이제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은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이냐. 예.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증인 3명과 한 참고인 3명 정도를 이 계획서에 채택을 했어요. 예. 이제 주요 인사를 보면은 야당의 요청으로 이제 유영민 현직 과기정통부 장관이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장관일 때 일이 터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유 장관을 상대로 이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과 대응, 그다음에 뭐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고요. 네. 이 유영민 장관 이외에 황창규 KT 회장 그리고 이 오성목 부사장 이분이 이제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에요. 예. 이분들도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여야가 증인 요청에 나선 인사들이고요. 예. 책임자들은 대부분 증인 요청에 응한 상태고요. 예,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청문회는 사실 KT 화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요. 근데 잇따라 불법 비리가 터지고 있고요.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 인사 담당자들이 구속이 되면서 청문회가 자칫 불법 채용 비리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못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이 여야 간사가 한 가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은 게 있는데 이 KT 인사 청문회, 그러니까 KT 청문회는 이 화재와 관련한 거 이외에는 하지 말자. 예. 이게 분명히 선을 긋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불법 채용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얘기하지 말자는 뜻이군요.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청문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T 청문회가 어쨌든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 목적만큼은 제대로 달성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잡음 없이 4월 17일에 열리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원자력과 태양 등 다양한 에너지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0년간 에너지를 연구해온 이찬복 박사가 저술한 에너지 상식 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상식 사전은 원자력과 태양에너지,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의 특성과 현명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찬복 박사는 서울대와 MIT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89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을 배달할 때는 주로 자그마한 배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울산항에서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 운송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필품과 구급약 5kg을 탑재한 드론이 다른 부두에 정박한 선박으로 날아갑니다.
정확히 날아간 드론은 물건을 전달하고 곧바로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장착을 하고 그 후에 드론이 직접 그 배에 가서 배달을 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드론이 2km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배를 통해 운송했다면 30분 넘게 걸릴 일입니다. 자동으로 이착륙하고 물품 전달 과정을 관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데 울산시의 드론 운송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라 개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물류 드론 외에도 세관 또는 해양 감시 드론도 개발을 추진합니다. 산업용 드론 사업은 드론 자체 제조는 물론 소재와 배터리 등의 새로운 산업 창출도 기대됩니다. 일반 생활과 산업의 영역까지 확대시켜 시장 창출형 드론 산업으로 또 하나의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가며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드론 산업. 울산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드론 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 국빈관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은 양국 모두의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공동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환경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실험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새로 추가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은 5가지. 돈나무 또는 금전수라고 알려진 파키라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의 순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을 실내에 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은 일정한 크기의 실험방에 미세먼지를 날린 뒤에 4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잎의 뒷면이 주름 형태인 식물이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잔털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잔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장 안 좋았었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웨이브 지는 것처럼 주름이 져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가 거기에 더 많이 흡착이 된 걸로 봐집니다. 결국 대체적으로 보면 거실에 이런 식물이 심어진 화분 3개에서 5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가습기는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세균 염려도 있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니까 공기 정화 역할도 하고 가습 효과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물을 관리할 때는 식물의 성장과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잎의 앞면은 깨끗하게 닦아주되 뒷면은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렇게 식물을 화분에 따로따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에다 걸어두는 바이오월 방식을 택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화분 식물보다 바이오월이 7배 정도 저감 효과가 컸습니다. 앞서 농진청은 아열대 식물인 수염 틸란드시아와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와 관음죽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내 식물이라고 추천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올해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돼 오는 2067년에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가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5,136만 명이던 총 인구수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7년에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출생아는 30만 9천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1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오는 2021년 29만 명으로 떨어지고 2067년에는 2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만큼 매일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석탄과 전기, 인터넷의 공통점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종의 원유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에는 그 역할을 데이터가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예전에서의 그 선진국이라 하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약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 제품의 완성도나 그다음 정밀도가 높으냐가 일단 국가 간의 경쟁력이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있어서 데이터의 그 투여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들어간지에 따라서 완성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혹은 기업이 세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굉장히 중요한 국부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국가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좌지우지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크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 자기가 개방한 데이터가 혹시 잘못된 데이터이거나 혹은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같이 그냥 노출이 돼서 혹시 이것이 큰 문제가 야기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그 민간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2년마다 받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있죠. 그 데이터를 실은 제약업계라든가 혹은 뭐 병원업계라든가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원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신체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개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민감한 정보잖아요. 아주 민감하죠. 뭐 저부터라도 제 거를 낸다면 저도 크게 그 뭐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근데 산업계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못 내놓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놓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그런 위험성이 없는 데이터는 핫한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이 그 정부 3.0에서 내놓는 데이터가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빅데이터 기술은 말씀하신 이런 방대하고 좀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기술들, 자료들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접근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과학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디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서 분석 기술을 배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산업 시대의 그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마인드 혹은 수학적 마인드 혹은 공학적 마인드가 아주 종합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분석 기술이 분석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물을 쳐다보느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는 과학적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기술만큼이나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 분야의 인재 육성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인재 육성 상황은 어떤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부터 많은 과학자들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예.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약 한 3만 2천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급 인력들은 실제적으로 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편이고요. 예.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의 전문 인력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과기정통부에서 얼마 전에 국내 3개 대학에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네. 이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처럼 데이터 전문 인력의 육성,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경제 발전을 이룬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네. 원유에 대한 정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분야의 산업을 일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의 정제 기술이 실제적으로 초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정제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초선진국가의 진입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육성이 굉장히 시급한 편입니다. 네. 자, 데이터 분석과 활용과 관련해서요. 또 뭐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네. 개인정보 침해,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네. 우려가 늘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적 차이라고 저는 늘 다른 장소에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럴 때 사용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차를 유턴할 때 유턴 허락 사인이 있어야지만 유턴이 됩니다. 네. 근데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데서는 유턴할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선제적 규제를 하고 있고 예. 미국에서는 활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문화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문화의 차이를 그냥 국가가 개인한테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붙어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는 그 데이터 프리존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그 데이터를 마음껏 쓰고 그 결과값을 가졌지만 다만 봤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들은 자기의 개인정보 활용은 됐지만 완전하게 그러니까 보안이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금의 법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모아둔 데이터를 보관하고 수집하는 일 역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할 텐데요. 네. 자, 민간 기관은 정부 기관과 달리 이 분야가 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네. 실정이 어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민간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의 의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도산이라든가 통폐합을 해서 그 데이터가 소실될 때 어떠한 보존적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중요한 자사들의 민간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가 통계조차 못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중요한 유의미한 민간 데이터들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정책적 보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롭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네. 그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안심이라는 거는 국민이 자기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데이터가 재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민간 시장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거래는 정부가 불법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해 줘야 되고 그거 외에는 절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래 그다음에 그 거래에 따라서 생성된 데이터를 국가가 다아카이브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국가가 종합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네. 이를 둘러싼 환경도 잘 갖춰 나가야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ICT 업계의 화두는 다크데이터입니다. 다크데이터는 당장 써먹지 못하고 내버려둬 저장 공간만 차지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전 세계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해 골칫거리였던 다크데이터가 최근 데이터 저장과 분석 기법의 발달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에 이어서 국내 기업들도 이 다크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다크데이터가 뜻밖의 보물창고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활약상을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